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한 선진적인 정책이었다. 세금을 낭비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담당 관계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문자 발송을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와 인천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단축 운영 외에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조치를 추가합니다. 서울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줄여주고요. 경기도는 광역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매립지에 물을 뿌리는 살수 차량 운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사항을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비틀스의 Love Me Do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가 올해 들어서 3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세부 정책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였죠. 하루에 약 5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 비해서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 실행 시에 실제로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폐지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또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인 권민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그 비상저감 조치를 할 때 국내에서 유발한 미세먼지가 많았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수치를 근거로 들면서 좀 정당성을 주장해왔는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 이유는 뭔가요? 예, 먼저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2일 연속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서울, 인천, 경기가 함께 하는 제도입니다. 예. 다만 그때 하는 조치들이 공공청사에 2부제를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계약한 사업장이나 공사장 조업 중단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무료 등을 통해서 자율 2부제를 많이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상저감 조치 시에 자율 2부제라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제공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말씀 주신 것처럼 3번 비상저감 조치가 실제 발령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실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있으셨고, 결과적으로 의무적인 2무제를 해야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체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셨고, 국회나 환경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같은 시민 쪽으로부터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이런 움직임도 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비상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보다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한 무료 제공 정책이 애초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시민 관심 부분, 그리고 이부제 법제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이번에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은 이미 다 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무료 정책을 중단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던 하루에 약 50억 원 정도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까? 예, 사실 미세먼지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슈화 된 거는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 부분이거든요. 예. 미세먼지라는 것이 자연적인 부분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시민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무료 제공 정책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앞에 설명드린 그러한 시민 여러분의 인식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정책, 이부제에 대한 정책 등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 것이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황사도 더 많이 올 것이고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때가 오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을 너무 일찍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저감 조치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강하게 계속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위주의 이부제나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조업을 줄이거나 하는 이런 대책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무료 제공만 줄어든 거거든요. 예. 네, 시민분들께서 저희가 3번 하면서도 홍보가 되고 인식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는 말씀인 것처럼 어느 정도 홍보도 충분히 됐고 시민 인식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단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무료 제공이 없더라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예. 그런 프로그램 없이도 이전과 비슷한 정도 어쩌면 더 많은 정도의 교통량 줄이고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통해서 일종의 다른 정책의 마중물 역할 이런 것을 했다는 식의 이제 평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대 대책 이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로서 이번 8대 대책에 비슷한 연관된 정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상저감 조치라는 것이 사실 이런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은 모두가 하시는 거고 예. 그 피해는 또 모두가 보는 거기 때문에 공공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시민 참여를 보다 많이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만들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방법 그리고 실제 공해 유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페널티를 드리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저감 조치를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불가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예.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보다 많이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군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단속 이게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될까요? 예,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비상조치가 아닐 때에도 저희 대기환경 보존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노후된 경유차들, 보통 노후 경유차를 하면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2.5톤 넘어가는 차들을 말하는데요. 예. 이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하시도록 차주분들에게 저희가 개선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차들은 저희가 이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저희 서울 지역에서 한 33,000대 정도가 이미 단속 대상이고
운행을 할 시에는 1회에 20만 원씩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거에 더해서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서 건강해가 높을 때는 이러한 차량들 외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2005년 이전 2.5톤 이상인 차량 외에도 2.5톤보다 그 가벼운 차량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유로 3라고 해서 당시에 배출 기준에 맞는 차량들인데요. 예. 제가 유로 4라고 하면은 보통 2009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로 3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까지도 이런 비상조치 시에는 운행을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렇게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또 여러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라든가 중앙정부 또는 경기인청 등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제한 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후 경유차 단속은 워낙 오래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다고 느낄 만한 것이 없는데 네.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이것은 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제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다만 요것을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즉 친환경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7등급,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같은 것들은 0등급이 되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 경유차 유로 3 같은 경우는 마지막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면 조만간 한 4월경에 환경부에서 등급 고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높은 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줄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낮은 등급 차량들은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예.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해 차량 제한은 비상조치 시에, 그러니까 고농도시의 서울 전체 지역에 대한 구상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지역이 아닌 서울의 도심 지역, 그러니까 주로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종로,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시 낮은 등급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위 등급 유로 3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유로 4를 넣을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할지 이런 것들은 추가 검토를 해서 올해 말부터 시범 계도 위주로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차량 이부제를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을 네네. 대상으로. 그런데 그게 잘 됐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이부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 이부제에 관한 실효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상조치 시에는 의무 강제로 하는 이부제가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아직은 법령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율 이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 부문에서는 청사나 임직원들에 대해서 이부제를 시행을 하고 민간 부분은 자율 이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면은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아이디어는 없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인센티브를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민분들이나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데 따른 약간의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1년 단위로 해서 운행 그 키로를 줄이셨을 때 그거에 맞게 약간의 그 포인트를 드리는 건데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된 날 차량을 운행 안 했을 때 저희가 특별 포인트를 드리는 거를 검토해서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대부분 대상인데 비상조치 시에 이부제를 참여하시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서 최대 5%까지 그 교통 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드리는 제도는 이미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쭉 해왔던 비상저감 조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비상저감 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봤을 때 기존과 어떤 면에서 좀 다르고 효율성 면에서
이번에 8대 대책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측면, 이 부분 좀 짧게 짚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예, 사실 미세먼지라는 것이 기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배출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제도 시행을 하면서도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도 나왔던 건데요. 결국은 이 미세먼지 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나부터 그리고 기업, 각종 공공기관이 다 같이 참여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시민분들께서도 서울시 정책에서도 좀 지지를 해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과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형태로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훨씬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이었습니다. 일부 마무리하면서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트 온 미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인천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왕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소강리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3월 9일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동계 패럴림픽, 평창 패럴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인천시에는 이런 패럴림픽에 가서 경기를 치를 만한 선수들이 훈련할 만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전문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 연수구 선악동에 개관한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인 인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00제곱미터로 1층에는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 그리고 2층에는 사격장, 골볼장, 실내 조정장 등의 전문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보치아와 골볼, 수영장을 장애인 경기 규격에 맞게 모두 갖춘 곳은 국내에서 이곳뿐이라서 올림픽에 나갈 각종 장애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연습을 위해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센터라고 하면은 뭐 장애인 선수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체육시설 외에 지적, 발달,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수영과 배드민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뉴스포츠라는 프로그램 등 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더 특별한 거는 가족이 함께 와서 요가, 태보, 필라테스 등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온 가족이 체육센터에 와서 오순도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요가를 하고 아빠는 헬스, 동생은 수영을 함께 배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과정도 운영을 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다 함께 동행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 등 이렇게 3박자를 갖추고 이용료도 무엇보다 일반 체육시설의 5분의 1 정도로 저렴해서 하루에 600명 정도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 10,0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해 인천 동춘동에서 발생했던 초등학교 유괴 살인 사건.
이게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학교 폭력, 어린이 유괴 같은 각종 안전사고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인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길동무 사업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데요. 예. 지난 27일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신학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작년 초에 동춘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이후에 하굣길 귀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2017년 하반기 4개월간 어르신과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총 484명의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를 배치해서 어린이 안전기가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올해는 사업 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41명이 증가한 522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업 취지도 괜찮지만 일자리 창출까지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 길동무, 귀갓길 길동무를 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예, 길동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급된 모자가 있고요. 안전조끼 이런 부분들을 착용하게 해서 인천 지역의 24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명에서 4명의 하굣길 길동무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골목과 놀이터, 학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경찰서와 학교 등과 연계해서 대처를 하게 되고요. 예. 또한 학교 앞 교통 지도도 어린이 안전 기과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주변 순찰 활동도 진행을 하는데요.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적치, 학교 앞 불법 주차, 그리고 시설 파손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할 때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등에 신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소식 인천시 김왕배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크레이그 데이빗의 This Could Be Love 듣고요. 투데이 안전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혜지 반장 오늘 부럼 깨물기 하셨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팀장님께서 팀장님 부인분께서 일부러 챙겨주셔가지고요. 진짜요? 호두랑 직원분이랑 땅콩이랑 먹었습니다. 내 더위 사가라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저만 먹은 줄 알았더니, 저는 오늘 출근길에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우연히 네. 안에 호두가 들어있어서, 이거 기분 좋다 하고 왔는데, 드셨군요. 자랑하려고 네. 했는데. 자, 어쨌든 요즘 도심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달집 태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쥐불놀이 정도는 동네 놀이터 공원 공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건조하고 화재 사고가 잦아서 소화 장비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달집 태우기는 꽤나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행사적으로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달집 태우기 외에도 풍등 날리기나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행사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각 소방서에서도요,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이제 특별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예. 달집 태우기와 같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행사장엔 소방력을 배치를 하고 사전에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만약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어요. 또 이제 풍등 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불법입니다.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풍등이나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데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꽤나 센 벌금이 부과되네요. 풍등 날리기를 소원 적어서 예쁘게 소원 빌면서 하는 것들 많이 봤었는데 이게 불법이다. 실제로 풍등으로 인해서 불이 잘 나나요? 네, 이제 실제로 지난달 18일 오후 11시쯤에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공중을 떠다니던 연등 불씨가 소망탑 상단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난해도 정월대보름 때도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가 잡목에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고요. 예. 이게 풍등 안에 불을 고체 연료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이제 불이 붙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꺼집니다. 때문에 이제 임야나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날아가다가 불씨가 옮겨 붙어서 불을 붙일 위험이 높고 이럴 경우에 이제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그런지 아직 풍등 날리기가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풍등 날리기가 불법이 됐으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그리고 정월대보름 주말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좀 날이 따뜻해지면은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살짝 녹으면서 위험해지는 기가 해빙기라고 하던데요. 이런 관련 안전사고도 많죠. 네, 이제 해빙기에는 순환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지난 22일 인천의 한 골프장에선 직원이 2m 깊이의 연못에서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음이 이게 아직 단단해 보여도 이미 얇아져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최근 충남 서산에서도 얼음 낚시객 2명이 저수지에 빠졌다가 구조됐고요. 그렇군요. 안 그래도 송어 축제라든지 빙어 축제 같은 얼음 낚시 축제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나 강가 오름판에 들어가는 분들이 무심코 들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가 보네요. 네, 이게 겨울철 순환 구조 출동은 해빙기인 2월로 넘어가면 이제 10% 이상 늘어나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즐기는 얼음 축제장 빙판의 안전 두께는 25cm 이상인데 해빙기에는 얼음이 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강도도 약해지고 두께도 훨씬 얇아져요. 또한 이제 해빙기 순환 사고의 경우에는 물에 빠지면서 저체온증 위험도 높고 여름과 달리 저희가 구조를 나가도 구조 과정에 얼음이 깨지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 익사 사고 위험도 더 커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봄이 오기 직전 이런 쯤에는 얼음 낚시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2월 말에는 얼음 낚시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예.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하시려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허가된 곳에 얼음 두께 확인하시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구명조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날이 어두우면 얼음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뚫어놓은 구멍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날이 밝은 후에 즐기는 것이 좋고요. 얼음 낚시 또 도중에는 이제 얼음 구멍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얼음이 깨져서 이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얼음판 밖으로 피하도록 합니다. 또 이제 얼음 낚시를 끝내고 가실 때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그 위를 지나가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얼음 구멍이 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주변에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모닥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구를 얼음 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열기로 얼음이 녹아서 위험하니까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얼음 그 강물이 얼었을 때 그것이 거의 녹아갈 쯤에 물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던데요. 예전에 그 소방 인력들이 시범을 보이는 걸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구명조끼를 안 입었고 얼음이 깨진 그 좁은 공간으로 빠졌을 때 그리고 혹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얼음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 구멍을 찾지 못하면 더 아찔하잖아요. 사실 얼음판에 빠졌을 때는 몸을 좀 버둥거리기보다는 이제 뒤쪽으로 길에서 얼음 위에 살짝 수면 위에 떠있게 몸에 힘을 빼고 수면 위에 떠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몸을 버둥거리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존 수영 이렇게 유명한 입새뜨기 이런 수영을 미리 알아두고 영상이라도 보고 가시면 이제 살짝 뒤로 기대면 몸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물에 빠지게 되면 수영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우적 되는 것은 기본인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물 안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얼음 낚시하다가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 좀 눕는 자세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역시. 네. 자, 그리고 야외에서 한 자세로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저체온증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난방기구 사용하면은 얼음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만약에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면 바닥에 은색 단열재 깔고 사용하면 온기가 밑으로 전달되는 거 막아주니까요. 단열재 사용하고 또 추위 때문에 몸의 고통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수시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한 자리에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이제 겨울 막바지 얼음 낚시 가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면서 고기와 안전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3월 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노라 존스가 피처링한 후 파이터스의 버지니아 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역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